자, 여러분, 성격이 진짜 잘 보이는 심리 테스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머리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답을 골라주세요. 중요한 일로 친구에게 상의할 게 있어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늘 저녁 8시 강남역이에요. 친구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친구 회사 근처로 잡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동탄에 살아요. 동탄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아무리 빨리 출발해도 8시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부터 톡을 보내요, 친구한테. 야, 나 가는 중이야. 곧 보자. 그런데 답이 없어요. 살짝 불안해요. 그래도 일단 갑니다. 그러다가 약속 시간 한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톡을 보내놓습니다. 좀 일찍 도착했어. 천천히 와.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8시가 지나도 답이 없다가 8시 30분쯤에 연락이 옵니다. 미안해. 회사 일이 생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됐다. 어떡하지? 이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중에 빠르게 골라보세요. 이 4가지 이외에 다른 대답을 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다른 대답을 한 사람들 있다면 그 대답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 대답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처럼 대답하는 사람을 회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회유형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때로는 이러한 경향이 심해져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아요. 이게 회유형의 핵심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왜 너는 네 주장을 하지 않아? 뭐가 맨날 괜찮아? 또 그런다. 남 일 그만하고 네 일을 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니? 야, 넌 참 속도 좋다. 회유형이 주로 듣는 말입니다. 이런 회유형과 정반대 유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비난형입니다. 아마 2번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비난형은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난형들은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화 좀 그만 내. 네 말이 너무 아파. 당신이 날 비난하지만 속은 따뜻한 것을 알고 있어. 네가 상처를 받아서 그런 매서운 말을 했던 거구나. 이런 말들을 비난형은 많이 받습니다. 이런 비난형에게는요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분노를 무작정 아무한테나 퍼붓지는 또 않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퍼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내도 되는 사람, 자기가 화를 내도 자기한테 복수가 돌아오거나 자기한테 피해가 돌아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러면 누굴까요? 맞아요, 회유형. 그래서 이 비난형들은 주로 회유형들한테 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비난형들은요 뭔가가 잘못되잖아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항상 남이 잘못했고 외부의 어떤 상황이 잘못했고 그래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작에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절대 자기 자신이 어떤 실패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비난형이니까. 자기는 다 맞았고 자기는 다 옳았고 자기가 한 선택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망했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잘못돼서 자기가 실패한 거예요. 3번 선택한 분들 봅시다. 이 3번을 선택한 사람들을 초이성형이라고 합니다. 초이성형은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성적으로 말해서 생각 좀 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야? 이분들은요 본인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때로는 감정을 아예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들이 좀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때도 그런 상대방들의 감정은 전혀 안 받아줘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무시하죠. 왜냐하면 감정적이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거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격앙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열받거든요. 그래서 초이성형은요, 감정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공평해요. 왜냐면 자기의 감정도 안 중요하고 타인의 감정도 안 중요해요. 감정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법칙이나 증거나 논리나 이런 거야말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이성형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휴, 너는 정말 맞는 말만 하는구나. 로봇 같다야. AI도 너보다 더 인간 같을 거야. 아빠 말이 다 맞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아빠 말은 숨 막혀요. 야, 옳고 그른 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면 이 초이성형들은 틀렸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굉장히 많은 힘이 들 수 있는, 아이가 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상황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할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 엄마한테 조언을 해요. 지금은 아이의 상황이 이러니까 저 공부에 대한 강요를 조금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만약에 초이성형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말은 맞죠.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이유로, 어떠한 감정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표정을 짓는지, 이런 조언을 하는 건지, 이런 거는 전혀 이 초이성형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려를 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옳은 것,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만 온 가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게 초이성형입니다. 4번 선택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4번을 선택한 분들을 산만형이라고 합니다. 산만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어. 이 유형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있는 곳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 자체를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모습도 힘들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무리에서 자기 자신이 소외되는 것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웃기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면요, 그 앞에서 아이가 개그맨 흉내를 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노래한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기분이 풀어지면서 부부싸움 그만하고 화해하기를 바라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여러 회의 자리, 미팅 자리,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좀 날이 선 미팅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날카로운 미팅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이 앞에 새로 생긴 식당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산만형들은요, 주위에서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넌 참 유머러스하다. 넌 항상 활기차. 에너지가 많나 봐. 넌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아. 분위기 파악 좀 해. 왜 계속 말을 돌려? 너는 유쾌한데 네 얘기는 거의 하지 않네? 아유, 정신없어. 제발 그만 좀 해. 이분들은요, 어떻게든지 지금 안 좋아진 이 분위기를 빨리 바꾸는 게 최우선인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하나의 유형이 더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유형을 비일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담심리학자인 이현주 교수님은 일치형인 상태가 될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치형을 가진 사람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과 감정 표현이 일치하는 사람. 아니, 속마음과 감정 표현이 일치한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느껴지시나요? 근데요, 살다 보면요, 이거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처하는 상황이요, 정말 다양합니다. 마음처럼 모든 게 쉽게 흘러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회유형인데 집에서는 비난형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친구 관계에서는 초이성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가능하다면 일치형으로 의사소통을 하겠다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 나도 행복하고 또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현주 교수님이 쓰신 이 책에서는 일치형을 위한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널링입니다. 이 저널링은 사실 읽어보면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 이 마음 공부와 관련된 책에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적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들여다보는 건데요.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적습니다. 이게 뭐 다이어리일 수도 있고요, 수첩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작은 메모장일 수도 있고요. 쓰고 싶은 생각이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저는 저널링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나 지금 이 얘기를 막 당장 쓰고 싶어,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지금쯤은 한 번은 써야 되는데 싶은데 뭐라고 쓸지 뭐 할 말이 아무 말도 없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일단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글을 쓰다가 멈추죠. 그러면 그럴 땐 잠시 기다렸다가 내가 지금까지 써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어보면요, 그때 읽어보는 그 글이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어떤 날은 쓸 말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쓸 말이 진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억지로 막 쥐어짜서 쓴다기보다는 차라리 내려놓고 뭐 책을 읽으세요.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무슨 책이든 상관없으니 편하게 쭉 읽어보세요. 읽다가 뭔가에 꽂히는 그런 말이 탁 있을 때 그때 쓰는 거죠. 그 문장으로부터, 그 낱말로부터, 거기서부터 나의 마음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저널링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미처 몰랐던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춰왔던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을 마주할 때는요, 그동안 정말 보기 싫었던, 정말 마주하기 두려웠던 그런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감정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마주하고 이런 감정이 나에게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2번째 방법, 상대방과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3단계 화법입니다. 3단계 화법 기억하세요. 맞아요, 마음, 우리. 1단계 맞아요. 맞아요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불만에 대해서 맞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불만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보통은 상대방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납니다만, 그런 마음을 참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마음을 참는 거예요. 참고 일단 상대방의 불편한 마음, 상대방의 화, 이런 거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 수용하기 위해서 맞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당신의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이랬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단계는 마음이에요. 부딪혔던 상황에서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 위해서 저널링을 평소에 열심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널링을 꾸준히 해왔다면 급박한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3단계는 우리라고 했죠. 우리입니다. 정확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미래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우리, 너와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너와 나는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영상 시작 부분의 문제를 봅시다. 일치형이라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먼저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 상황이 생기면 안 지킬 수 있죠. 근데 안 지킬 수 있으면 뭐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쨌거나 미리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집에서 출발을 안 하든가 아니면 그 시간을 다르게 활용하든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친구에게 상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건 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를 반드시 만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의할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치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기분이 좋진 않다. 뭐 일단 현재 상황을 알겠고 너의 회사도 중요하니까 먼저 잘 처리해. 그런데 오늘 너한테 나는 이걸 꼭 물어봐야 하거든. 그래서 기다릴 테니까 회사 일 마치고 그때 보자. 그 대신 밥은 네가 사라. 이렇게 대답한 당신이 일치형입니다. 혹시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지 제가 이현주 교수님에게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주 교수님은 평소에 지식인싸에 대해서 함께 영상 촬영해오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분인데요. 관계 심리학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책 한 권 봤을 뿐인데 이 학문 자체의 매력이 느껴질 정도로 좋은 책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피치나 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저를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마음의 이면에는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 관계 심리학이 아주 좋은 기본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한번 꼭 보세요.